38살, 낡은 원피스 차림으로 대리석 계단 아래에 서 있었다. 계단은 끝없이 이어지는 벼랑 같았다. 그 위에는 내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세계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되었다. 아빠의 병원비 8천만 원. 그게 내 모든 것을 팔아치운 가격이었다. 팔려가는 것도 아니고 결혼이라니. 상대는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늙은 남자. 소위 재벌 회장님이라는 거창한 이름 뒤에 숨겨진 나에게는 그저 생면부지의 낯선 사람이었다. 걱정 마세요. 회장님께서는 그저 말동무가 필요하신 겁니다. 외로우신 분이라. 변호사의 나긋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외롭다. 8천만 원짜리 외로움이라니. 내 삶은 8만 원짜리도 되지 않았다. 아빠의 병원 침대 옆에서 며칠 밤낮을 싸우며 나는 깨달았다. 돈이라는 것이 이토록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돈 때문에 나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이 문 앞에 서 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곤 낡은 원피스와 지갑 속 몇 장의 신분증뿐이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아빠의 생명이 이 대리석 계단 너머의 늙은 남자에게 달려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는 평범한 동네 카페 어떤 오후의 주인이었다. 해가 질 무렵이면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손님들을 보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내 하루의 전부였다. 내 삶은 고요하고 때로는 쓸쓸했지만 적어도 내 손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누군가의 소유물, 8천만 원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상품이 되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어쩌면 18년 전 그 여름이었을지도 모른다. 20살의 나는 풋풋하고 순수했다. 그리고 이민준을 만났다. 그는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따뜻한 미소를 가졌고 가장 깊은 눈을 가졌다. 우리는 캠퍼스의 잔디밭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며 미래를 약속했다. 낡은 공책에 서로의 이름과 함께 꿈을 적었다. 나는 작은 카페를 열고 싶다고 했고 그는 나를 위한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했다. 그의 손을 잡고 걸을 때마다 세상은 온통 장밋빛으로 물들었다. 그때 우리는 서로에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약속은 너무나 허무하게 부서졌다. 그와 나의 현실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 그는 유복한 집안의 아들이었고 나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가난한 대학생이었다. 그의 가족들은 나를 탐탁지 않게 여겼고 결국 나는 그의 곁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아니, 정확히는 떠나야만 했다. 그를 잃는 고통보다 그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는 고통이 더 컸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만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짧은 편지 한 통을 남겼고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었다. 그 후로 내 삶은 온통 먹구름이었다. 아빠는 사업에 실패했고 나는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대학을 휴학하고 사회로 뛰어들었다. 막막한 현실 속에서 나는 이민준과의 추억을 가슴 깊숙이 묻어두고 살아왔다. 카페를 연 것도 어쩌면 그 시절의 작은 꿈을 잊지 못해서였는지도 모른다. 나는 매일같이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며 낯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삶의 빈 공간을 채우려 애썼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구멍은 더 커지기만 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비싼 향수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폐속을 파고들었다. 나는 이제 그 빈 구멍을 8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메우려 하고 있다. 변호사는 내게 한 번 더 확인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내 삶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이 굴욕적인 결혼이, 이 8천만 원짜리 비극이 실은 나를 위한 구원의 서막이라는 것을. 나는 계단을 한 걸음씩 올라갔다. 발소리는 마치 절벽을 오르는 등산가처럼 조심스럽고 위태로웠다. 내 심장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지만 이 모든 것이 아빠를 살릴 수 있다는 한 줄기 희망만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나는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내 영혼의 값을 매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는 대가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이틀 뒤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처음 전화가 왔을 때 나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 8천만 원을 줄 테니 결혼해 달라는 뜬금없는 제안. 하지만 변호사는 내 아빠의 병명과 병원,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카페의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나는 반쯤 홀린 채로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결혼 계약서라는 기이한 서류를 받았다. 계약서는 꽤 두꺼웠고 내용은 상식을 벗어난 것들로 가득했다. 결혼 기간은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동안으로 한다. 신부는 회장님을 대신해 저택을 관리하며 필요시 말동무가 되어야 한다. 신랑의 신부는 철저히 비밀에 붙이며 신부는 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항, 계약 종료와 동시에 신부는 위자료 및 보상금으로 8천만 원을 지급받는다.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결혼이 아니라 그냥 돈 받고 하녀가 되라는 소리였다. 그것도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의. 변호사는 내 씁쓸한 표정을 눈치챘는지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을 덧붙였다. 회장님께서는 연로하시고 병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외로움을 많이 타셔서 곁에 누군가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혹시 돈이 먼저 필요하시면 계약금 명목으로 미리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돈이 필요했다. 지금 당장. 아빠는 매일매일 시들어가고 있었고 나는 그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내 자존심 따위는 아빠의 생명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펜을 들고 내 이름 석자를 눌렀었다. 한지혜. 그 이름이 마치 낯선 사람의 것인 양 느껴졌다. 나는 내 삶을 팔았다. 8천만 원이라는 헐값에 계약서에 서명을 마치자 변호사는 차갑게 변했다. 그의 친절함은 돈을 받고 내게 봉사하는 서비스였을 뿐이었다. 그는 내게 저택 주소를 알려주며 말했다. 내일부터 저택에서 생활하셔야 합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회색빛, 하늘은 나의 미래처럼 답답하고 희뿌옇게 느껴졌다. 나는 카페 문을 닫았다. 오늘의 마지막 영업이었습니다. 내일은 쉽니다. 라는 팻말을 걸었다. 내일은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 나로 사는 날이었다. 카페의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18년 전 이민준과 함께 꿈꿨던 작은 공간. 그 꿈은 이제 영원히 닫혀버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가 보내준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실었다. 운전기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나는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한참을 달리자 거대한 철문이 나타났다. 문이 천천히 열리자 나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영화에서나 보던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저택이 눈앞에 펼쳐졌다. 잘 가꿔진 정원과 분수대, 그리고 저택 전체를 둘러싼 높은 담장,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 같았다. 운전기사는 나를 현관 앞에 내려주고 짐가방을 꺼내주었다. 저택의 문이 열리자 나를 맞이한 것은 하얀 제복을 입은 중년의 집사였다.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며 경멸인지 동정인지 모를 눈빛을 보냈다. 어서 오십시오. 마님. 마님이라는 단어가 내 심장을 찌르듯 아팠다. 나는 마님이 아니었다. 그저 돈으로 사온 하녀일 뿐이었다. 집사는 나를 방으로 안내했다. 방은 마치 호텔 스위트룸처럼 꾸며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사치가 숨막히게 느껴졌다. 나에게는 8천만 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다. 그 돈으로 나는 아빠의 생명을 살렸지만 동시에 내 영혼을 잃었다. 회장님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당분간 마님을 뵙지 못하십니다. 회장님께서 원하실 때 그때 찾아뵙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은 편안히 지내시면 됩니다. 집사는 딱딱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었다. 그 늙은 남자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나는 안도했다. 나는 내 방에 홀로 남겨졌다. 넓고 화려한 공간에 갇힌 기분이었다. 나는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없는 정원은 아름다웠지만 너무나 고독해 보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내일 아빠에게 전화해서 돈을 보냈다고 말해야 했다. 그 돈으로 아빠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 아빠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자 눈물이 흘렀다. 나는 이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 8천만 원짜리 비참함 속에서. 하지만 나는 몰랐다. 이 8천만 원이 실은 내게로 돌아온 첫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새로운 삶은 침묵으로 시작되었다. 이 거대한 저택에서 나는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마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렸지만 나는 그저 유령 같았다. 저택의 주인인 회장님은 단 한 번도 내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늘 병실에 계시다는 집사의 설명만이 전부였다. 나는 그의 얼굴은커녕 그의 발자국 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감옥에 갇힌 죄수 같았다. 나의 하루는 단조롭고 공허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넓은 방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책을 읽거나 정원을 산책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나에게는 어떤 역할도 주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존재였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이 공허함에 익숙해져 갔다. 나의 존재 이유가 오로지 아빠의 병원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되뇌며 나는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하지만 완벽한 침묵 속에서 낯선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밤마다 내 휴대폰으로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창밖을 보셨나요? 새로운 책은 마음에 드시나요? 처음에는 집사의 메시지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집사에게 물어보니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마님께 따로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불안해졌다. 나는 낯선 남자와 결혼한 상황이었고 그 남자는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었다. 혹시 이 메시지가 그 회장님의 것일까? 나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궁금했다. 그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메시지는 계속해서 왔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예쁜 난초 화분이 있었다. 쪽지가 함께 들어 있었다. 예전에 난초를 좋아한다고 하셨죠? 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내가 난초를 좋아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 정보는 아주 오래전 누군가에게 딱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민준이었다. 우리는 대학 시절 식물학 수업을 함께 들으며 캠퍼스 온실에서 난초를 보러 다니곤 했다. 나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늙고 병든 회장님이 난초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리 없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두려웠다. 혹시 이 모든 것이 어떤 거대한 속임수일까? 나는 내 방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멀리 보이는 도심의 불빛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것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문득 눈에 들어온 것은 오래된 벤치였다. 그 벤치는 내가 이민준과 함께 앉아 커피를 마시던 우리 카페의 벤치와 똑같이 생겼었다. 나는 그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이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꾸며놓은 것일까? 나는 미친 사람처럼 온 정원을 샅샅이 뒤졌다. 구석구석마다 이민준과의 추억이 묻어있는 작은 단서들이 숨겨져 있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동상, 함께 듣던 노래 제목이 새겨진 작은 조각상, 내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처럼 느껴졌다. 나는 지금 늙은 남자의 아내가 아니라 어떤 게임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다. 그날 밤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부드럽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누구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당신의 남편입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내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동시에 어떤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가 정말로 이민준일까? 그럴 리 없었다. 그는 재벌 회장님과 결혼했다. 그것도 늙고 병든 회장님과
하지만 내 심장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기로. 나는 이 미스터리의 실체를 직접 파헤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집사에게 물었다. 회장님께서 계신 병실은 어디입니까? 제가 찾아뵙고 싶습니다. 집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마님, 회장님께서는 아직은 아니요. 저는 이제 제 남편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분을 만날 자격이 저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단호한 말에 집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낡은 원피스를 벗고 처음으로 이 저택에서 받은 새 옷을 입었다. 그리고 나는 내 운명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집사의 안내에 따라 나는 저택의 복도를 걸었다. 심장은 불안과 기대감으로 뒤섞인 채였다. 나는 거대한 문 앞에서 멈춰섰다. 이곳이 회장님이 계신 병실이라고 했다. 문을 열면 그 늙고 병든 남자. 내가 8천만 원에 팔린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될 터였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어떤 모습일까? 쭈글쭈글한 피부에 백발이 성성한 거동조차 힘든 모습일까? 나는 마음속으로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보며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상과 달랐다. 늙은 남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부드럽고 힘 있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혹시 그의 아들일까? 아니면 조카.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병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깔끔하고 현대적인 공간이었다. 창밖으로는 저택의 정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그리고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등을 돌린 채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고 숨이 멎는 듯했다. 넓은 어깨, 단단한 등, 그리고 익숙한 옆모습. 나는 그의 옆모습을 본 적이 있다. 매일 밤 내 꿈속에서 나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남자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 얼굴은 내가 18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그리고 단 한 번도 잊을 수 없었던 얼굴이었다. 이민준. 그는 낡은 운동복 대신 잘 재단된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깊었고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하지만 1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만큼 그의 얼굴에는 성공한 남자의 여유와 함께 깊은 고독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며 눈가에 미소를 지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혜야, 잘 지냈어.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나는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당신, 이민준. 내 목소리는 떨렸다. 당신은 왜 여기에? 그는 내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거대한 절벽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내게 말했다. 네가 나를 찾아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네. 나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일까? 8천만 원, 늙은 회장님, 그리고 이민준, 그 모든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춰지면서 나는 소름이 돋았다. 당신이 그 늙은 회장님이야. 나는 비명을 지르듯 말했다. 이 모든 게 당신이 꾸민 짓이야. 그는 대답 대신 나를 꽉 안았다. 그의 품은 18년 전과 똑같이 따뜻했다. 하지만 나는 그 품이 너무나도 낯설고 두려웠다. 나는 그를 밀쳐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한테 왜 이런 짓을 해? 늙은 남자와 결혼하라고 해놓고 왜 당신이 나타나 나를 가지고 논 거야? 내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에 너무나도 아팠다. 내 비참함, 내 절망, 내 희생이 모두 한낱 연극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나는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슬픔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지혜야, 내가 아니었으면 8천만 원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 나는 너를 돕고 싶었을 뿐이야. 그의 말이 나에게는 변명으로 들렸다.
돕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어. 왜 나를 속였어? 왜 내 비참함을 이용했어? 나는 소리쳤다. 내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이민주는 내게 한 발 더 다가왔다. 그는 내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려 손을 뻗었지만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나는 그가 더 이상 나에게 다가오지 않기를 바랐다. 나는 그가 지금 내 눈앞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내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었고 이제는 나에게 가장 큰 모욕감을 안겨준 사람이었다. 당신이 날 돕고 싶었다고 그런 식으로 날 기만하는 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난 8천만 원에 팔린 내 영혼이 너무나도 더럽고 비참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당신은 이 모든 걸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잖아. 이건 도움이 아니야. 이건 나를 비웃는 거야.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뒤돌아서서 문을 향해 달려갔다. 뒤에서 그가 내 이름을 불렀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이 거대한 저택으로부터 그리고 내 앞에 서 있는 이민준으로부터 나는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다. 복도를 가로질러 달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 등 뒤에서 이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혜야, 잠깐만.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끔찍했다. 내가 8천만 원에 팔린 것도 모자라 그 상대를 이민준이 연기했다는 사실이 내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틈도 없이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정원으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찔렀다. 나는 정원의 벤치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리는 하얗게 비어버렸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나는 늙은 남자와의 결혼을 받아들였고 비참함과 절망 속에서 아빠의 병원비를 마련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런데 그 모든 비극적인 상황이 한 사람의 의도적인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지혜야.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의 그림자가 내 앞에 드리워졌다. 그는 내 옆에 앉았다.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내가 설명할 시간을 줄 수 있겠니?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설명할 게 뭐가 있어. 8천만 원에 나를 산 게 당신이고 나한테 늙은 회장인 척 거짓말을 한 게 당신이잖아.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당신은 알기나 해. 나는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내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나는 네가 겪는 비참함을 누구보다 잘 알아. 그가 조용히 말했다. 네가 나를 떠난 후에 나는 너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했어. 하지만 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나는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았어.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당신은 재벌 아들이잖아. 당신이 뭘 잃었어? 나는 내 전부를 잃었어. 가족, 사랑, 꿈, 전부 다. 나도 잃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너를 잃고 나서 모든 것을 잃었어. 돈, 명예, 성공,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의미가 없었어. 나는 너를 찾기 위해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 그러다 우연히 네가 아빠의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나는 어떻게든 너를 돕고 싶었어. 돕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어.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왜 정직하게 나를 돕지 않았어? 왜 나를 기만했어? 나한테는 자존심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했어.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정적 속에서 나는 그의 깊은 한숨소리를 들었다. 너를 직접 찾아가서 돈을 건넸다면 네가 받았을까? 너는 분명 내 손을 뿌리쳤을 거야. 너는 그런 사람이잖아. 그래서 나는 너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너를 도울 방법을 찾고 싶었어. 늙은 회장과의 계약 결혼. 그건 너에게도 명분이 되는 일이잖아. 8천만 원에 팔려왔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돈으로 아빠를 살렸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너를 내 곁에 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말이 18년 전 우리가 헤어진 이유와 똑같다는 사실에
나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언제나 나를 보호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의 보호는 언제나 나를 더 작고 비참하게 만들었다. 당신은 내가 여전히 당신에게서 도망치고 싶어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를 이런 식으로 묶어두고 싶었던 거네. 내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의 죄책감을 씻어내고 싶었던 거였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해. 18년 전에도 지금도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네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면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 나는 더 이상 너에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나에게 한 행동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다. 그가 나를 위해 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의 기만적인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어. 당신이 나를 속인 이상 당신의 어떤 말도 내게는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아. 나는 그를 뒤로하고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내 방에 홀로 앉아 생각했다. 이민준의 말이 전부 사실이라고 해도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는 내게 사랑을 주려 했지만 그 사랑은 나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나는 그의 사랑이 두려웠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8천만 원에 팔린 여자였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내 비참함 속에서 더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18년 전 나는 사랑을 잃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자존심을 잃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이민준을 피했다. 그는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매일 아침 내 방 문 앞에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쪽지에는 늘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아침 식사는 꼭 챙겨 드세요. 또는 오늘 날씨가 춥네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그의 배려는 나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그는 내가 그의 친절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나는 저택을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나갈 수 없었다. 나는 계약서에 묶여 있었고 8천만 원이라는 빚을 진 몸이었다. 나는 이민준의 자비에 갇힌 죄수였다. 나는 분노와 자괴감에 휩싸여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러다 문득 그의 방을 다시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내 감정을 모두 쏟아내야만 했다. 나는 그의 방으로 갔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18년 전 우리가 헤어지던 날과 똑같았다. 그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할 말 있으면 해.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는 창가에서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네가 나에게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 나는 변명하지 않을게.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의 진심을 알고 싶었다. 18년 동안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당신이 나를 떠난 후 나는 당신을 미워했어. 당신의 성공 소식을 들을 때마다 당신은 나를 버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 나는 당신이 불행해지기를 바랐어.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어. 나는 너를 떠나고 나서 단 하루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 부모님의 뜻에 따라 유학을 떠났지만 나는 매일 밤 너를 그리워했어. 나는 너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 우리 가족의 방해 때문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너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야.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무슨 말이야? 나는 너를 떠난 후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 나는 너를 잃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달았어. 나는 돈과 명예를 얻었지만 내 마음은 공허했어. 나는 매일같이 너를 찾기 위해 노력했어. 사립 탐정을 고용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했어. 하지만 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가는 촉촉했다.
나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깨달았어. 나는 너에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어. 하지만 너는 나를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았어. 그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계획을 짰어. 늙은 회장과의 계약 결혼. 나는 네가 그 돈을 받고 내 삶을 다시 시작하기를 바랐어. 그리고 나는 너의 곁에서 네가 나를 용서해 줄 때까지 기다리려 했어. 나는 너의 보호자가 되고 싶었어. 18년 전처럼 너를 아프게 하지 않는 나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아픔이 묻어 있었다. 그는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하지만 그의 방법은 내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다. 당신은 나를 당신의 죄책감을 씻어낼 도구로 사용했어. 나는 말했다. 아니야. 나는 네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면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너에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 나는 너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너의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 나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사랑의 증거라고 믿었어. 나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은 8년 전의 이민준의 눈과 같았다. 따뜻하고 깊고 그리고 나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미워할 수도 없었다.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날 밤 나는 그의 방에서 나왔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나는 아빠의 병원비를 생각했다. 그리고 이민준의 진심을 생각했다. 나는 그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그의 사랑에 상처받았다. 나는 그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나는 더 이상 이민준을 피하지 않았다. 물론 그를 완전히 용서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진심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속이지 않았다. 그는 나를 존중했고 기다려 주었다.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처음에는 어색함이 가득했다. 우리는 밥만 먹었고 대화는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우리는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지난 18년 동안의 삶을 이야기했다. 그는 내가 없는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이야기했다. 그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성공했지만 그 성공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매일 밤 나를 생각하며 잠들었다고 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다. 나는 그가 나보다 더 아파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그에게 내 삶을 이야기했다. 아빠의 사업 실패, 엄마의 죽음, 그리고 내 어깨를 짓누르던 빚의 무게. 나는 그가 내가 겪었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를 보며 18년 전에 우리를 떠올렸다. 우리는 서로에게 전부였고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다. 나는 그의 사랑을 거부했고 그는 나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잃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다시 만났다. 우리는 더 이상 풋풋한 연인이 아니었다. 우리는 상처 입은 두 사람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를 위로했다. 우리는 함께 저택의 정원을 산책했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난초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커피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서로의 작은 취향들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다시 다가갔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영화를 보았다. 영화는 우리가 대학 시절에 함께 보았던 로맨스 영화였다. 영화를 보며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가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다. 영화가 끝나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내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입술은 뜨거웠다.
나는 그의 사랑을 느꼈다. 그의 사랑은 나를 구원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사랑에 상처받았다. 나는 그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우리는 함께 요리를 했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파스타를 만들어 주었고, 나는 그가 좋아하는 커피를 내려주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했다. 우리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다. 나는 그를 보며 내가 잃었던 사랑을 다시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그를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사랑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걸겠어. 그는 나의 말을 들으며 내 눈을 바라보았다. 말해줘. 나는 당신과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아. 나는 당신과 친구로 지내고 싶어. 우리가 서로를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그는 나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안심했다. 나는 그를 믿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진심을 믿고 싶었다. 나는 그와 함께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우리의 관계가 조심스럽게 회복되던 어느 날, 거대한 폭풍이 몰려왔다. 이민준의 어머니가 저택에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나를 향한 경멸을 숨기지 않았다. 당신이 이민준의 옆에 있는 여자라면서요. 어디 한번 봅시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나는 그 차가움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민준은 급히 들어와 그의 어머니를 말렸다. 어머니, 왜 여기 오셨어요? 미리 연락하셨어야죠. 연락, 네가 그 여자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아야 연락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니. 늙은 회장과의 계약 결혼이라니 이게 무슨 망신이야. 우리 가문의 명예를 어디까지 떨어뜨릴 작정이야. 나는 숨이 막혔다. 그녀는 내가 이민준의 어머니가 꾸며낸 이야기, 즉 늙은 회장과의 계약 결혼을 알고 있었다. 이민준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모양이었다. 나는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에 견딜 수 없었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박힌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나를 비웃었다. 8천만 원에 팔려온 주제에 감히 우리 아들 옆에 있으려고 해. 너 같은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건 절대 용납 못해.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그녀의 말에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이민주는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지혜에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제가 꾸민 일입니다. 지혜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네가 꾸몄다고. 그래, 네가 그런 짓을 벌였으니 이 모든 소문이 퍼진 것 아니니 다 네가 시작한 일이야. 저런 천박한 여자에게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니 내가 직접 와서 정리해야지. 그녀는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당신 당장 여기서 나가. 우리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나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나는 너무나 비참했다. 이민주는 나를 보호하려 했지만 그의 보호는 오히려 나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렸다. 나는 그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저는 이곳에서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뒤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이민준이 내 손목을 꽉 잡았다. 가지마, 지혜야. 제발, 이민준, 놓아줘.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지혜야. 내가 너를 잃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나는 너를 다시 잃을 수 없어. 그는 절규했다. 그때 또 다른 불청객이 나타났다. 이민준의 아버지였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아들보다 더 차가웠다. 민준아, 이 여자와 헤어져라. 이게 마지막 경고다. 아버지, 이민준은 소리쳤다. 저는 지혜와 헤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지혜를 사랑합니다. 사랑. 그런 천박한 감정 때문에 네가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작정이야. 당장 이 여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네,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다. 나는 두려움에 떨었다. 나는 이민준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민준아,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나는 괜찮아. 그는 나를 꽉 끌어안았다. 아니, 나는 괜찮지 않아. 나는 너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울었다. 나는 이민준의 사랑을 믿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너무나 큰 희생을 요구했다. 나는 그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그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날 밤 이민준의 어머니가 남기고 간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의 말들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8천만 원에 팔려온 주제에 우리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그 말들은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이민준의 사랑을 믿었지만 그의 가족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현실은 너무나 거대했다. 나는 이 사랑이 그에게 더 큰 짐이 될까 두려웠다. 다음 날 아침, 이민준은 아침 일찍 나를 찾아왔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밤새 한숨도 못 잔 듯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어제 일은 정말 미안해. 어머니께서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셔서 나는 너를 보호하고 싶었는데. 괜찮아.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나는 괜찮아. 하지만 당신은 괜찮지 않은 것 같아.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 그의 말은 내게 큰 감동을 주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 당신의 가족을 잃게 하고 싶지 않아. 지혜야, 너는 내게 그 모든 것보다 소중해.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너를 18년 동안 잃고 살았어. 나는 더 이상 너를 잃을 수 없어. 나는 그를 꽉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안정적이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믿을게. 그리고 나는 당신의 사랑을 믿을게. 그날 오후 이민주는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다시 만났다. 나는 그와 함께 가지 않았다. 나는 그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를 바랐다. 나는 내 방에 앉아 그의 전화를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다. 저녁이 되어서야 그의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넘쳤다. 지혜야, 나는 괜찮아. 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했어.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용기와 진심에 감동했다. 그는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나는 그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며칠 후 이민준의 어머니가 다시 저택에 찾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그녀는 나를 보며 말했다. 민준이가 너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하더군. 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네가 뭐가 죄송해. 그녀는 나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다. 나는 민준이가 그렇게까지 변한 것을 보고 놀랐다. 나는 네가 그를 변하게 한 것을 보고 놀랐다. 나는 그녀의 말에 당황했다. 그녀는 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정하는 것 같았다. 저는 민준이를 사랑합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녀는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민준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민준이를 사랑하는구나. 그녀는 더 이상 나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게 이민준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민준이 나를 잃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가 얼마나 나를 찾기 위해 노력했는지,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다. 그녀는 나를 미워했지만 그녀는 그녀의 아들을 사랑했다. 그녀는 그녀의 아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랐다. 그녀는 나를 보며 말했다. 민준이를 행복하게 해줘. 민준이는 너 없이는 행복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민준이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저택을 떠났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고, 우리는 서로를 지켰다. 나는 이민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우리는 더 이상 8천만 원에 팔린 여자와 재벌 회장이 아니었다. 우리는 사랑을 찾아 서로를 지켜낸 두 사람이었다. 그녀가 떠난 후 저택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평화였다. 텅 빈 공허함이 아닌 따뜻한 온기가 채워진 평화였다. 우리는 더 이상 늙은 회장과 8천만 원에 팔린 여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민중과 지혜. 18년 전에 우리로 돌아왔다. 우리는 함께 저택을 정리했다. 나는 더 이상 손님처럼 앉아있지 않았다. 나는 정원 가꾸기를 도왔고, 민주는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내려주었다. 우리는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나는 내 손으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다. 민주는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었고, 나는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함께 산책을 했다. 손을 잡고 걸으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난 18년 동안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 나는 그에게 내 꿈을 이야기했다. 작은 카페를 열어 사람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내려주고 싶다고. 그는 나의 꿈을 듣고 말했다. 내가 그 꿈을 이루어줄게.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내 손으로 이룰 거야. 당신은 나를 믿어주기만 하면 돼. 그는 나의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18년 전과 똑같았다. 나는 그의 미소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를 완전히 용서했다. 나는 그를 미워했던 시간을 후회했다. 나는 그를 사랑했고 그는 나를 사랑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어떤 조건이나 제약도 없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랑해.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풋풋하고 순수한 사랑이 아니었다. 우리의 사랑은 상처와 아픔을 이겨낸 깊고 단단한 사랑이었다. 민주는 더 이상 그의 가족에게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했다. 그는 그의 가족과 화해했고 그의 가족은 우리를 인정했다. 우리는 그의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의 어머니는 더 이상 나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아들을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다. 나는 그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어머니의 진심을 느꼈다.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결혼식이 아니었다. 우리는 단둘이 작고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나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그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었다. 나는 민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 내가 고마워. 나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우리는 신혼여행을 가지 않았다. 우리는 저택에 머물렀다. 우리는 저택을 우리만의 공간으로 꾸몄다. 나는 정원에 작은 테이블을 놓았고 민주는 내가 좋아하는 난초를 심었다.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함께 책을 읽으며 함께 이야기했다. 우리는 매일 밤 서로에게 말해주었다. 사랑해. 그리고 우리는 잠이 들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전부였고 서로에게 평화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8천만 원에 팔린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민준의 아내였다. 나는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고 우리는 서로를 용서했다. 우리는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갔다. 나는 한지혜.